다음 주 금요일부터 이틀 동안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를 합니다. 총선까지 오늘로 12일 남았다지만 사실상 일주일이면 선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지금 가장 궁금한 거 역시 선거판을 흔들흔들하는 막판 변수가 되겠죠. 이런 일 오랫동안 봐오신 두 분입니다. 먼저 김성환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또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님도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사전에 두 분께 선거판 흔들 변수들 3가지씩 꼽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렸더니 그리고 두 분의 의견 모아서 오늘 탑 키워드 뽑아봤습니다. 그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1인자들의 입입니다. 준비한 파일 먼저 듣겠습니다. 여러분, 정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모두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정치 자체에는 죄가 없습니다. 국가나 정부라고 하는 것이 든든한 아버지, 포근한 어머니 같은 것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붓 아버지 같아요. 내만 때리고 사랑은 없고 계모 같아요. 파치 엄마 같아요. 파치 엄마. 첫 번째는 레임덕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데드덕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의 임기가 3년의 임기가 다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는 모르겠으나 정치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 목표이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탄핵이 될지 안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조심하겠습니다. 기호순으로 한 분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배 소장님. 예. 이재명 당대표의 입 여전히 불안합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어떤 정치 성향에 따라서는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워낙 또 거칠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좋게 평가하는 쪽에서는 이제 사이다 스타일이고 그게 이제 선거 국면이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모습을 보이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지지층을 결집하고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우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도층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도층이 더 협소될 수 있느냐 혐오만 더 키우겠죠. 그러니까 이따가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나 조국 대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점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점도 상당히 또 작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는 우리 정치가 별로 변한 게 없구나. 결과적으로는 정책 대결을 하는 듯 했다가 결과적으로는 또 이제 서로 치고받고 난타전석격으로 가는 모습은 여전한 걸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이재명 대표의 입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입요. 불안하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크게 두 가지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 3대 변수를 꼽아달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재명 대표 입을 꼽은 건 아니고요. 막말 이거 꼽았어요. 근데 사실 이전의 선거에서 막말은 대표의 입에서 나왔다기보다는 후보들의 입에서 보통 나왔잖아요. 근데 대표의 입은 아마 국민들이 좀 다른 개념으로 보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일종의 선동의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대중집회에서 그걸 끌고 나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 두 가지 효과인데요. 하나는 대표의 입에 따라서 비호감도가 올라가서 국민들이 정말 저렇게 찍어도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쪽에서는 환호하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굉장히 거칠게 얘기하면은 거기에 짜릿한 전율을 느끼는 지지층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효과들을 동시에 누리려고 하는 이런 게 같이 좀 뒤섞여 있는 것 같아요. 대표의 입에는.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입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당을 때릴 때 그냥 마구잡이로 막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때리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미리 계산된 방식으로 상대방을 때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가운데 해고야 이렇게 표현을 쓴다고 하는 건 일종의 정권 심판론을 좀 더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짜릿한 쾌감을 주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감정적으로 격해져 가지고 직관적으로 투표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숨어 있을 거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이 굉장히 거칠어지잖아요. 일종의 범죄자였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한 보수신문에서 칼럼을 굉장히 흥미로운 칼럼을 실었는데 그 파출소 담을 넘어갔더니 거기에 경찰서가 있더라. 이런 개념인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지금 잘못해서 보수정당이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좀 더 많이 불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심판을 받으려고 하는 표심이 큰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우리를 심판한다고 좀 더 좋은 세상이 열리는 건 아닙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겁니다. 더 안 좋은 세상이 열릴 수 있으니까 그 당의
투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전략이 깔려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표입을 그냥 막말의 개념으로만 이해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뭐 이제 좀 급해졌구나라는 또 평가도 나오는데 한동훈 위원장도 사실 우리가 이제 좀 포지티브한 좀 더 긍정적인 접근의 선거라고 생각한다면 중도층을 더 끌어들이고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지지층들도 잘 결집이 안 된다. 그런 걸 이제 분석을 한다면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또 한동훈 위원장 쪽으로 좀 나눠져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거든요. 물론 지지율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지나가야 될 것 같긴 한데요.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한 것이고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는데 직전 조사 34%에서 3%포인트가 올라간 37%로 또 올라갔어요. 또 더불어민주당은 29%로 직전 조사 33%에서 4%포인트가 내려갔고. 올라간 게 국민의힘이군요. 네. 예. 이렇게 보면은 또 그렇게 다급해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역구 여론조사가 나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다급하게 반응을 했을 수도 있다. 또 뭐 현장에서 이제 또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반응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 지역구 여론조사는 어디까지나 아직까지 세대별 투표율이 반영되지 않은 여론조사에 참여한 사람들만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다급하지 않고 차분하게 하는 것이 선거 전에는 중도층을 흡수할 수 있고 더 여유 있는 선거가 될 수 있을 텐데 예. 그만큼 심적으로는 매우 다급해 보인다. 이게 일견 지지층들에게는 조금 더 위기감에 따른 결집을 불러올 수 있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실제로 이제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의 결과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그전 말씀드린 건 이번 선거는 중수층 선거다. 예. 중도 수도권 청년층인데 예. 그런 발언을 듣게 되면은 조금 또 거부감이 생길 수가 있겠죠. 예. 유승민 전 의원이 그런 말 했다 그러죠. 그 2조 심판, 뭐 종북 심판 이런 슬로건으로는 중도층 표심 더 멀어진다고요. 그렇죠. 2조 심판이라는 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조국 대표를 심판하는 건데 예. 그러려면 이제 한동훈 효과가 나와야 이제 그게 가능해지는 건데 유승민 전 의원도 이제 논평자적 위치에서 그런 조언을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한동훈 효과가 뭐 극대로 이제 뿜뿜 될 때는 2조 심판이 가능할 겁니다. 중도층도 또 견인되고. 근데 지금 일격을 맞은 게 이황물의 그러니까 2조 심판 이황물이 조선시대네요. 그러니까 이종섭 뭐 사의를 또 표명을 했습니다. 또 예. 황상무 그다음에 물가 그다음에 의대 정원까지 이런 것들이 계속 부담이 돼갖고 이게 지금 지역구의 여론까지 연결돼 있다 그러면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2조 심판 효과가 뚜렷하게 잘 구현이 안 되는 이유일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이번 선거에 좀 협조적 자세라는 게 뭐 선거에 개입하거나 또는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걸 떠나서 예. 적어도 이제 선거에 국민의힘 후보자 집권 여당 후보자들이 부담이 될 만한 그런 대통령실발 악재는 없어야 되겠죠. 예. 저기 두 문자 이렇게 하루에 좀 고민 좀 하십니까? 네네 머리가 좀 머리털이 빠지네요. 예. 예,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중도층 흡수 뭐 이런 걸 위해서 지금. 근데 지금 갤럽 여론조사 말씀하셨는데요. 네, 진짜.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이 29고 국민의힘이 37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10이에요. 예. 근데 합치면은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뭐 포위하는 형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 포위하고 있는 형국이 그대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41이 나와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37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복이 좀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은 지금 37 정도에 갇혀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몇 주 전부터 흐름을 보면 37, 34, 37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31, 32, 33, 29 이렇게 내려가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조국혁신당이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6, 7, 8, 12 이렇게 잡히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층에서 일부 빠진다 하더라도 그게 조국혁신당으로 일부 옮겨가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두 당의 협공을 받고 있는 형국이라고 따지면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최소한 4%포인트가량 정당 지지율만 보면 높게 나오는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비례정당 지지율도 역시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비례정당 지지율로 정당 이제 그 위성정당 이름을 말씀드리면 민주연합이 22, 예. 그리고 국민의 미래가 34,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뭐 비례 그 자체니까요. 조국혁신당 22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것도 역시 합치게 되면은 44대 34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위기감을 느끼는 게 바로 이 지점이라고 보이고요. 아까 중도층 말씀하셨는데 중도층을 봐도 역시 마찬가지 현상이 나오는데요. 비례투표 의향을 볼 때 예. 중도층에서 민주연합을 지지한다고 하는 게 22에서 26으로 높아졌어요. 예. 그리고 국민의 미래가 21에서 22가 됐고요. 거의 그 자리라고 봐야 되고요. 조국혁신당이 24에서 25가 됐어요. 그러니까 중도층만 확인해 볼 때도 중도층 표심은 51대 22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중도층은 정권 심판론에 확실히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선거는 중도층이 결정하는 겁니다. 보통은 중도 부동층이 결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않은 뭐 일부 부동층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부동층이 마음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더라도 예. 현재 어떤 이 구도는 국민의힘에 확실히 불리한 건 뭐 분명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 이 시간에 한 25분쯤이 지나면 이제 수학이 시작이 되는데요. 네네. 저는 사실은 이제 몇 번 하다 보니까 이제는 기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25분쯤 지나니까 수학이 시작. 자, 이런 분석하셨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비슷하게 보시죠. 글쎄요, 이제 선거라는 거는 끝까지 또 지켜봐야 되는 거니까 어느 쪽이 유리하다 불리하다라는 것은 다분히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하는 때도 있지만 주관적 분석도 포함이 되는 것이니까 예.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범민주 계열로 보면은 그렇게 외연이 좀 더 확대된 것으로 보이지만은 민주당이 또 위축된 것만은 또 분명한 사실이고요. 또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이 비례대표 투표 정당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조국혁신당도 좀 상승세가 멈췄어요. 그러니까 투표 의향 비례대표 정당에서 3월 달 들어서서 15%, 비례대표 정당입니다. 19%, 22%인데 이번엔 또 그대로 22%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례승분 1번에 올라 있는 박은정 전 검사 건도 있고 그래서 뭐 우리가 무슨 어느 정당이 더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야기한다고 해서 유권자들의 마음이 달라지고 말고 할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제 과연 중도층을 누가 더 이제 실제 투표소에 가는 비율이 많느냐가 많으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비율에서 지금 이제 미묘한 지점은 있어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이제 김성환 평론가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결국 이건 아주 유기적인 협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민주당에서는 고무적일 수가 있어요. 왜? 우리 지지율은 내려가도 우리 위성정당을 찍겠다는 비율은 좀 줄어들어도 조국혁신당 파이가 커지면 우리한테 유리한 것 아니냐. 예.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면 되는데 자칫 그게 아니라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어떤 유기적으로 유권자들이 투표하는 형태가 아니다. 예를 들면 비례투표는 조국혁신당을 했는데 뭐 민주당을 굳이 찍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조국혁신당이 주춤하는 것에 따라서 또 민주당까지 덩달아 영향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실제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예. 2부에서 나눌 얘기인데 벌써부터 투표를 너무 많이 그래도 얘기해가지고 참겠습니다. 그러면 예. 다시 되돌아가세요. 예. 아까 유승민 전 의원 말씀하시다가 예. 얘기가 좀 이렇게 비껴갔잖아요. 이제 2조 심판이라는 용어가 입에 안 붙어요. 저는. 야당 심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이황무리는 입에 붙으십니다. 이황무리도 잘 안 붙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떤 규정하는 것에 대한 용어로 저희가 뽑아냈다고 볼 수 있고요. 뭐 배영찬 소장께서 원래 그거 잘 하시잖아요. 근데 물가 문제나 이런 데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민감해져 있는 건 분명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일단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인 건 이종석 호주 대사 임명이에요. 그거는 이제 오늘 자진 사퇴로 일정 부분 리스크가 좀 줄었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예. 물론 표심은 그거하고 좀 다르게 움직일 수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이미 나는 마음에 결정했어. 이런 층. 그리고 나는 실망할 대로 실망했기 때문에 자진 사퇴했더라도 난 마음 바꿀 생각이 없어라고 하는 층도 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모든 변수를 뭐 없애준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런데 물가 문제에 대해서 대파 파동, 뭐 대파 논란 이렇게 이게 굉장히 길게 갔잖아요. 이거는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그 정치 심판에 관한 얘기들을 했단 말이에요. 집권에 대한, 그러니까 국정 운영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띠고 있었는데 예. 대파 논쟁이 일고 난 다음부터는 저는 경제 투표 현상으로 옮겨갔다고 생각해요. 이슈가 바뀐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과거에 우리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될 수 있었던 이유, 박근혜 대통령 당선될 수 있었던 이유를 경제 투표 현상이라고 분석해요. 아, 경제를 살릴 사람은 누구야? 어느 대통령이 경제를 살릴 거야. 이렇게 할 때 그래도 정동영 후보보다는 이명박 후보가 나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선 후보에서 그 당시에 이제 대선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건 박빙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경제 민주화, 경제 이슈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기도 해요. 근데 이번에 총선에서 경제 이슈가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물가 문제가 확 등장하면서 특히 대파 논쟁이 일면서 국민들 마음에 경제 너무 어려워. 이건 그동안에 경제 운영 잘못했어. 경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국정 운영에 대해서 민생 물가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윤석열 정부가 챙겼지? 이런 걸 회고적으로 돌아보기 시작했고 경제 문제에 대한 심판 여론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의 그 어떤 표심의 성질을 좀 바꾸는 이슈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투표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거로 따지면 제일 무서운 표심이 등장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양쪽 성격이 다 있다고 봐요. 이번 선거는 지지층에 따라서 우리가 항상 분석을 할 때 양쪽 지지층이 다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분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 지지층은 2조 심판을 강하게 작동하겠죠.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할 텐데 저는 그래서 경제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2년간 대결 구도가 워낙 강하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정당 지지율 아까 말씀드렸는데 경제 누구보다도 장바구니 물가에 민감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직업 계층은 전업주부거든요. 그런데 전업주부에서 국민의힘이 54%, 더불어민주당이 24%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 하나로만이라면 전업주부는 더 흔들렸겠죠. 또 하나는 이제 자영업도 굉장히 경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직업 계층인데 여기서 국민의힘이 39고 민주당이 31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번 성격은 어느 쪽 지지층들 플러스 중도를 좀 더 많이 가져오느냐.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 진영은 2조 심판을 할 거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할 텐데 좀 더 그래도 중도층에 누가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비슷하게 가시다가 거기서 약간 또 차이를 보이고 계십니다. 이슈 앤 피플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뒤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슈 앤 피플 2부 이어가겠습니다. 이슈 앤 피플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0945 의견 주셔도 되고요. 실시간 방송되는 YTN 라디오 앱, 유튜브 댓글창 이용하셔서 방송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들 보내주십시오. 물론 뭐 끝나고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의 의견, 특히나 저희들이 총선 방송 만드는데 총선 방송에서 균형 있는 시각 만드는데 정말 큰 도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님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님 두 분의 전문가와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의정 갈등입니다. 먼저 역시 녹취 듣고 오겠습니다. 이 사태의 그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보기로는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린 사람들이 장차관이 있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의사로서 공개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월권을 해서 대통령실이나 당에 보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곧 좋은 소식이 나올 겁니다. 조금 전에 얘기 나왔던 이면택 신임 의협회장이 오전에 또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네. 전공의 의대생 교수에게 부당한 정부 탄압 들어오면 의사 전면 총파업하겠다. 역시 어제 했던 말을 또 재확인한 건데요. 자, 배 소장이 이 말대로라면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중재가 잘 안 먹히는 거 아닙니까? 중재가 난감해져 버린 것이 결국 의대 정원에 모든 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2,000명 이것 자체를 흔들지 않고는 또 이걸 풀지 않고서는 서로 어떤 협상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상당히 이제 초반에는
앞에 앉아 계신 이제 김성환 평론가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 의대 정원 학대가 대통령에게는 또 국민의힘은 호재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의료개혁하겠다 또 의사들에 대해서 또 특권 계층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인식도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혁파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데 어떤 논란이 되든 3주가 지나면 피곤해져요. 그러니까 3주. 이게 소통으로 넘어가서 이제 솔루션이라고 하는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신임 의협회장이 가장 지금 정부와 강대강 대치 관계에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입틀막 이른바 끌려 나갔던 그 인물이 바로 이면택 신임 의협회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게 저는 정쟁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 의대 정원과 관련된 부분은 말 그대로 의대 정원 학대와 의료 공백의 갈등과 충돌이었다면 이제는 이 이면택 신임 의협회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개혁신당의 비례순번 1번은 당선시켜야 되겠다. 왜냐하면 소아과 전문이거든요. 그다음에 20에서 30석 정도의 의석이 의협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당락이 결정될 걸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저는 뭐 정부에 요구할 게 있다면 당당하게 의사협회의 기능에서 차원에서 하면 될 일이지 자꾸만 정치적 발언을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이면택 신임 의협회장의 태도에 따라서 후폭풍이 불고 역풍이 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의협도 어느 정도의 절차와 과정에서의 정부와의 협상 여지가 있는 거지. 너무 선을 넘어가서 뭐 정치권에 대해서 우리는 압박하겠다, 협박하겠다, 뭐 또는 총파업에 들어가겠다. 사실 그건 너무 지나칠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간호사 단체나 여기서도 반발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적정한 선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소장님이 정쟁화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네, 뭐 의원 대처에 관해서는 아마 다 평가가 좀 다를 것 같고요. 저는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건데 앞서 의정 갈등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오늘 경향신문 사설에서 의윤 갈등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나름대로 중재하려고 노력은 했잖아. 전유교협 전국 의대 교수 협의회 그 교수들하고 만났잖아요. 일종의 이제 유연한 대응이 어느 정도 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해 줬는데 대통령실이나 정부에서 하는 얘기는 이거 의대 정원 2,000명은 불가역적인 겁니다. 절대 움직일 수 없는 숫자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저 한 위원장이나 뭐 장동 사무총장도 그렇고 전부 다 좀 유연한 태도를 보였으면 좋겠다. 정원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태도를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은 하는데 똑부러지게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한 위원장이 과거에 국민 눈높이 얘기하고 뭐 사과 발언 나는 한 적 없다고 얘기했던 거나 그때 태도나 그리고 지금 이종섭 대사 문제에 있어서도 그냥 해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 아주 쉬울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던 거하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기조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래도 어찌됐든 유연한 태도를 주문하고 있지만 대통령 2,000명에선 꼼짝도 안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은 빠지고 대신에 대통령이 갈등을 벌이는 구도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은 일종의 권력 투쟁하는 모습으로 비치고 있다는 거죠. 예. 이게 원래 핵심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위해서 의사의 치료를 적절하게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이어야 하는데 예. 그 논쟁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렸잖아요. 해결 방법이. 아니 김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쉽게 갈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어렵게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이렇게 했어야 하는 거예요. 애초 총선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2월 3일 날 의사정원 2,000명 딱 발표해버려요. 증원 문제. 근데 그때 발표할 때 정부에서 총선 2달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특히 대통령실에서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국민들이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아까 배 소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밀어붙이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쭉 일관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특히 보수진영에서도 답답해하는 건 이거잖아요. 피로감이 누적되고 환자들이 불안감이 커지면 플랜 B도 있고 C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원 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실이 나서든 아니면 뭐 국무총리든 정부 부처가 나서서 그러면 어느 정도가 적정한 건지 의사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이런 모습들을 태도를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태도를 일단 별로 보이지 않았다는 거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원 문제에 있어서 2,000명을 불가역적인 숫자라고 제시하기보다는 2,000명을 가지고 어느 정도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는 거를 해줘야 되는데 집권 여당 대통령실이 그걸 별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막 공권력을 동원한다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였다고 하는 거죠. 이게 다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건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생기게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국가 권력을 동원한 공권력을 활용하는 데만 뭐 지나치게 의존했다고 하는 일종의 오만이나 독선, 불통 이런 이미지가 동시에 겹쳐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해결이 저는 빨리 됐으면 좋겠지만 해결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서 걱정인데 여당 내부에서도 굉장히 답답하다는 목소리를 호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부터 제가 궁금해서 더는 못 참겠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 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투표율입니다. 지난 선거 때는 투표율이 66.1%였습니다. 그러니까 65%가 반드시 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거당적으로 투표 동료를 아주 줄기차게 꾸준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전투표, 본투표 가리지 말고 무조건 투표장에 가십시오. 투표장에 가셔서. 김 의원님, 민주당에서 지금 투표율 65%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뭐 많이 나오라고 여당에서도 얘기하는데 야 65% 이건 어디서 나오는 말이에요? 왜 이게 또 중요한 겁니까?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총선이 투표율이 66.2였잖아요. 근데 180석을 얻었으니까요. 투표율이 좀 높아지면 민주당에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투표율이 높잖아요. 투표율이 한 70%가 되기도 하고요. 지난 총선 때는 60대 이상 투표율을 보면 근 한 70% 후반 80%까지도 갔어요. 그러니까 어느 세대가 투표를 많이 한다 그래서 어느 당이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66% 투표율 정도가 나오려면 고르게 모든 세대가 다 투표율이 올라가야 돼요. 근데 원래 투표율이 60대 이상이 특히 이제 국민의힘 지지 성향이 강한 세대가 투표율이 높기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전체적으로 투표율을 더 많이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40대나 50대 투표율이 이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가 줘야 하고 그리고 이제 30대하고 20대 투표율은 원래 한 40%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투표율이 조금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전체적으로 승패를 결정짓는 결정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예. 그런 면에서 아마 저런 계산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글쎄요. 이 뭐 절대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반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 아닐까. 이번에도 투표 의향을 조사한 걸 보면 적극 투표를 하겠다고 하는 층이 한국갤럽 조사 중앙선관위에 의뢰해서 조사한 걸 보면 76% 정도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통 76% 정도 나오면 지난번 투표 적극 투표 의사를 물었을 때 중앙선관위가 그때도 조사했을 때 예. 73% 정도 나왔을 때 66이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76 정도 나오니까 60% 후반대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조금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뭐 지난 총선보다 훨씬 더 하겠다는 그런 뜻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일종의 그 바람직한 응답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승훈 앵커에게 여론조사에서 투표하겠냐고 물어보면 더군다나 YTN에 앵커를 맡고 계신데 난 투표 안 할래요.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린 다 투표한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좀 과다 응답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이전부터. 그래서 예. 가령 이전에는 이 응답에서 한 20%를 빼면은 실제 투표율과 비슷하다는 이야기도 했었고. 예. 근데 그걸 늘 그런 식의 이제 일괄적으로 20%를 빼든 15%를 빼든 그게 실제 투표율의 공식처럼 되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응답은 뭐 76%가 나와도 그게 60%가 될지 66%가 될지 58%가 될지는 몰라.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그럼 65%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지난번 때처럼
투표를 해달라 누구에게 민주당에게 일종의 목표치를 또 독려를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중요한 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지역구 여론조사를 보면은 뭐 민주당 후보자들이 좀 강세를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사실 투표를 가지고 말씀드릴 게 투표율도 그냥 투표율이 아니라 세대별 투표율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는 모든 세대가 100% 투표한다는 전제하의 결과예요. 전제하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세대별 투표율이 어떻게 될지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가령 이런 겁니다. 그럼 30대가 절반도 투표하러 안 나간다. 그리고 60대가 한 10명 중에서 한 6명 정도만 투표하러 나간다. 또는 10명 중에서 3명만 투표하러 나간다.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투표율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선거 여론조사는 말 그대로 투표율을 100% 전제했을 때 그럴 것이다라고 그냥 참고하는 것이죠. 그럼 지금 나온 여론조사는 모든 게 다 지금 세대별로 다 투표하겠다는 그게 전제가 돼서. 선거 예측하고는 사실 무관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실 이 선거 예측을 위해서 다양한 기법이 4개, 5개 정도 더 실제로 이제 투표율까지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제가 이 시간에 그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선거 투표율을 예측할 수 있는 조사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걸 통해서 그런 웨이팅 가중값을 줘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투표율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건 이 세대별 투표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지금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라고 하는 무당청 중에서도 투표하러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디스크립티브 또 디사이시브 어널리시스나 이른바 판별 분석을 해줘야 되거든요. 결국 이 사람의 여러 가지 다른 응답의 답변 결과를 볼 때 어느 쪽 후보자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까지 다 모든 게 총체적으로 포함이 됐을 때 선거 예측이 가능한 거라서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느 당이 뭐 200석이다 어느 당이 110석이다는 건 무의미합니다. 아직 뭐 그 시기가 남아 있으니까요. 이제 13일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변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어서 뭐 그러니까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런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요. 아까 중앙선관위가 한국갤럽에 의뢰해가지고 조사한 결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난 18일부터 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였고요.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라는 사실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왜 제가 일정한 패턴이 어느 정도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냐면은 패턴이요? 그때 그러니까 21대 총선 때 그때 조사했을 때 제가 똑같은 조사를 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적극 투표층이 72.7이었는데요. 실제 투표율이 66.2가 나왔어요. 근데 그 전에도 계속 이게 똑같이 총선 때마다 조사했거든요. 그때 20대 총선 때는 적극 투표하겠다고 하는 층이 63.9였어요. 근데 실제 투표율은 58%였고요. 그리고 19대로 가면 56.9였는데 적극 투표층 응답이 실제 투표율이 54.2였어요. 그러니까 뭐 좁게 보면은 한 2%, 넓게 보면은 한 6, 7% 정도 사이에서 실제 투표율하고 그 사전에 조사한 적극 투표 의사하고 이렇게 차이가 벌어진다는 뜻이에요. 적극 투표를 하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좀 차이가 더 크고 그렇군요. 근데 그러니까 적극 투표하겠다고 미리 사전에 조사했을 때 응답한 층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투표율도 따라 올라가는 현상은 그건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게 2% 차이가 될지 한 6, 7% 차이가 될지는 나중에 실제 투표 결과를 보면 된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번 조사했을 때 76.5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전 전례하고 비춰봤을 때 2%포인트가 벌어진다고 하면 74% 투표율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 너무 높게 잡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7, 8%, 7% 정도 잡힌다고 하면 실제 투표율하고 차이가 난다고 가정하면 한 69에서 68. 이전 패턴으로 보면 그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건데 그것도 사실 단정하기는 어렵죠. 그전 통계치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평론가님께서 잘 말씀 주신 대로 그게 뭐 공식화 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각 당의 적어도 양재 정당의 싱크탱크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투표율까지도 예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연령대별로. 그 방법과 무당청까지도 판별 분석을 하고 이걸 다 녹여 넣은 다음에 각 지역구별로 추세까지 보면서 이게 어느 정도의 추세 시점에는
12일 이후에는 이 정도가 되겠다는 까지 감안한 그런 선거 예측을 해야죠. 예. 무턱대고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다 모아가지고 그냥 이거 우리 의석 이 정도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상 누각적 접근이죠. 지금 그러니까 뭐 각 당에서 나오는 몇 석 굉장히 비과학적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어불성설이죠. 어불성설이라는 각 당에서 여론사를 돌리고 있으니까 뭐 유불리에 따라서 그렇게 발표하는 건데요. 그걸 자체를 뭐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예, 선거 전략을 포함하고 있는 숫자인 것 같아요. 예. 이제 김 의원님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하셨을 때 전화 면접 방식이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으면 정말 100%였을 건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방심하면 안 됩니다. 예. 진짜 얘기를 더 듣고 싶지만 오늘 방심위가 있기 때문에 방심하면 안 됩니다. 정말 전 이런 거 좋아합니다. 예. 예.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님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